그러면은 이제 직업성 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암의 정의. 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어떤 작업 환경에 있는 유해 물질의 노출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유해 물에 노출돼서 어떤 특정 암이 발병한 경우 직업성 암이라 보고, 아주 이제 예외적으로 뚜렷한 발암물질이 확인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특정 직업군에서 계속 특이한 암이 발생하고 있어. 그런 경우도 해준단 말이죠.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상 직업성 암으로 본다는 거죠. 앞으로 저는 아마 그런 분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산재법에 직업성 암 인정 기준에 다른 거는 웬만큼 다 들어와 있는데, 전자파가 인체에 뭔가 유해한 것 같죠, 그죠? 엄청 유해할 것 같은데, 전자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분석된 게 없어요. 분명히 뭐 정신기능이든, 우리 뇌복부 장기 기능이든, 어떤 생체 리듬이든, 뭔가 장애를 일으키고, 그게 어떤 병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의학적으로 딱 연결되면은, 그건 우리 직업성 질병으로 확 들어올 수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자파에 계속 노출된 근로자한테서 어떤 백혈병이라든지, 림프구에 관련된 암이 생겼다든지, 그런 게 놓으면은, 그냥 전자파가 100% 백혈병을 일으켰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더라도 그 직업군에 대해서는 이제, 직업성 암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벌써 이제 그런 추이로 가고 있고, 우리 질판이가 생긴 지가 지금 2018, 한 10년 됐나? 모르겠어요. 질판이가 생길 때와 생기기 전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차이에요. 질판이가 없을 때는 이 산재 판정을, 직업성 질병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이 자기가 자문 받아서 그냥 공단에서 판단했단 말이죠. 아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질판이가 생기면서 직업 환경이가 들어오고 임상이가 들어오고 이 같은 법률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지금 승인율이 엄청 올라갔고, 옛날에는 이제 명백하게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 안 되면 공단은 다 그것만 가지고 다 불청했던 게 막 깨지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직업 환경이가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큰 복이에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이분들의 학문의 특성이 어떻게든 그 직업적 유해 물질을 찾고 싶은 이 학자의 양심과 애착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찾아요. 우리 대충 넣어도 분명히 뭐가 놓을 것 같은데 계속 추적해요. 그 사업장에 유해 물질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실제 법원보다도 더, 대부분은 산재 판정이 법원 판결을 못 쫓아가요. 근데 그래서 항상 비판하잖아요. 왜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걸, 왜 근로복지공단은 아직도 왜 인정 기준을 안 바꾸냐 하는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법원 판례보다도 더 앞서간 획기적인 정신질병이나 자살이나 사회민상 이런 분야에서는 대부분 판례보다도 제가 볼 때 특히 서울질판이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우리 현대의학이 100% 현대 질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직업 환경이 잘 알고 있고, 추정의 원칙이 계속 도입돼요. 추정의 원칙. 의학적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은, 뭔가 사회통념상에 합리적으로 추단했을 때, 뭔가 그 직업의 유해 물질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면 이제 해주는 그 인정의 방향이 원래 추정의 원칙의 논리는 법원에서 물론 놓았지만은, 그걸 가지고 현실에서 확대 적용하는 거는 질병 판정위원회가 지금 엄청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옛날에 진짜 업무상 질병 하나 인정받기가 10% 20% 승률이 10% 20%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기본 다 50% 넘거든요. 평균 내보면은. 엄청나게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직업성 암은 제일 중요한 게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잠복기가 지난 후에 발병하였거나, 이 잠복기가 있다는 게 직업성 암에서는 가장 다른 질병하고는 제일 차이 나는 점이죠. 뇌심혈관 질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바로 쓰러져요, 그냥.
24시간 이내에 바로 사라지고, 근무육계 질병도 저건 그냥 일하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니까 늘. 그러니까 금방금방 가면 진단 확인되죠. 이 직업성암은 저 잠복기 때문에, 잠복기가 엄청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저게. 저게 환장할 용어예요, 잠복기라는 게. 근로자도 죽이고, 또 누굴 죽이나? 어쨌든, 삶이, 내가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바로 그 증상이 내 몸에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내가 인지할 수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조기 치료해서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암의 특징은 대부분 다 잠복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몸은 나빠지고 있어. 근데 안 느껴져, 이게. 그래서 딱 느껴져서 병원 갔을 때 암 진단받으면 이미 늦는 거죠. 모든 암이 대부분 저런 뭐 혈액암이나 림프 개성 암 빼, 그것도 물론 잠복기는 있어요. 좀 짧아서 그렇지. 대부분 고형암, 뭐 위암, 대장암, 뭐 후두암, 폐암, 이런 고형암 종류는 다 잠복기가 최소 10년, 어떤 건 20, 30년 가는,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그럼 성면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막 철거하면서 성면에 노출됐던 사람이 20년 뒤에 이게 나타나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어. 폐암 진단 받았는데 자기 20년 전에 성면을 만졌다는 걸 이 사람이 기억할까요? 그 사이에 직종이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직업이 뭐 건설 현장도 갔다가 뭐 서비스 업체도 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에 걸렸지만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치료도 이미 늦죠. 이게 발견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잠복기란 거는 정말 무서운 용어 같아요. 암의 특징을 보면은 여성보다 남성한테 흔하고 일반 그 비직업적 암보다 직업성 암 같은 건 젊은 연령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표적 장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표적 장기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 제일 많이 주로 뭐 가스나 흉이나 분진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해 물질이, 화학 물질들이. 거기 어디로 돌고 있어요, 대부분? 제일 먼저. 코 먼저 넣어줘, 코. 코 넣어서 목, 인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소화기나 뭐 폐나 신장을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해 물질이 들어와서 딱 노출되는 요 경로 사이에 있는 그 경로에 있어야 되지. 갑자기 뭐 특정 물질이 요 경로가 전혀 다른 뭐 방광암이나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나타나면 그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게 표적 장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치해야 돼요. 그 유해 물질과 노출 경로와 그 유해 물질이 딱 발생하는 부위가 그게 이제 표적 장기라는 개념이죠. 잠복기가 제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죠? 잠복기라는 거는 내가 노출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암이 발병된, 확인이 된 시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해요. 잠복기가 길면 길수록 아까 제가, 힘들다고 했죠. 근로자한테는. 불리하고 실제 판정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한 20년 전에, 우리가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 한 20년 전에 탄광 이랬다면은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뭔가 역학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잠복기가 길면 길수록 조사하기는 더럽겠죠. 그래서 잠복기가 이제 조혈계암, 뭐 백혈병이나 혈액암이나 림프 개성암은 한 1년 이내에 또 가능한 고형암은 10년 이상이 기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잠복기가 우리 시행령 시행 규칙에 각 유해 물질별로 뭐 석탄 배정은 뭐 경로에 있어서 한 잠복기 한 10년 이렇게 하면은 그 10년이 절대적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똑같은 노출 농도가 더 높거나 똑같은 노출에서도 더 많은 장시간을 일했다면은, 그죠? 이분은 그 잠복기보다 뒤늦게 또는 더 빨리 이렇게 노출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출 기준은 절대적으로, 잠복기를 절대적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직업성 암에 관련해서 이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원칙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직업성 암은 원발성 암이어야 돼요. 원발성 암. 원발성 암이라는 거는 최초로 나타난 암이라는 거지. 그 암이 뭐, 다른 위암에서 전이된 암, 전이돼서 나한테 폐암이 왔다. 내가 탄광에서 이랬지만은, 근데 이게 암이 나타난 게 위암에서 전이돼서 폐암이 나타나는 거 인정 안 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폐암은 와야 돼요. 원발성. 그런 뜻이에요. 원발성 폐암이란 게.
그다음 발암물질의 노출감 얼마나 될 거냐, 그거는 유엔 국제암연구소 IARC 저기에서도 각 물질의 노출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노출되면 암이 직업성 암이라고 본다. 근데 그게 각 국가마다 다 틀리단 말이죠. 기준이.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작업 환경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독일의 탄광하고 한국의 탄광의 작업 환경 구조는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마다 다 다르고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유해 물질에 대한 허용 노출 기준이 별도로 산업안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물질에 대해서 이제 노출 기준을 이제 판단할 때는 이제 주로 작업 환경 측정 자료를 가지고 많이 해요. 작업 환경 측정은 이 산안법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특정 유해 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이제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다 이미 이 근로자는 그 사업장에서 10년, 20년 뒤에 퇴사한 이유인데, 그럼 그때 당시에 작업 환경 측정자가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자료 가지고 이 사람의 직업병을 판단할 수 있냐? 원래는 작업 환경 측정 자료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쾌적한 작업 환경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설정한 거지, 그거 가지고 직업성 암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측정 자료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그 직업군과 그 산업에 관련된 다른 비슷한 직업군의 노출 기준을 참조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다 설명했죠. 잠복기도 제가 간단히 설명했고요. 혈액암은 보통 1년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고형암은 한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재보상법에 이제 암 종류별로 한 13가지인가 4가지 유형을 정해놔서 승면, 벤젠, 그렇게 해서 13가지의 각, 유해 물질별로 직업성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인정할 건지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승면에 노출돼서 발생한 폐암, 부도암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승면에 10년 이상 노출돼서 폐암, 부도암에 걸렸을 경우 업무상 질병을 본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후두암이나 악성 중피종도 마찬가지고 난소암까지는 인정하는데 갑자기 승면에 노출됐는데 나는 백혈병을 주장하면은 그건 안 맞죠. 승면과 관련된 암은 요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폐암, 후두암, 악성 중피종, 난소암. 그리고 이 10년이란 게 갑자기 근데 내가 탄광 일한 지 3년 만에 나는 폐암에 걸렸다 인정해달라. 그 사람이 이게 걸리죠. 10년에 경고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되려면은 그 짧은 3년 동안 남들보다 노출 농도가 아주 높고 아까 말한 노출 강도가 훨씬 더 길 때 그게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은 기본 잠복기가 10년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폐암은 다 아시고 후두암은 목 쪽에서 발생한 암이고 악성 중피종은 흉막이나 심막, 복막 이렇게 이제 피부에 있는 중피에서 발생한 암을 이제 악성 중피종이라고 합니다. 저것도 승면에서만 발생하는 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암에서 중요한 게 이제 폐암에서 승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결국 폐암이거든요. 그 폐암의 발병 원인에서 이제 담배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산재 신청을 제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부분 이제 탄광에서 일했던 분이나 면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에서 일했거나 그런 분들이 자기가 담배를 폈으면은 자기가 폐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의 상병이 담배 때문인 줄 알고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비록 담배를 피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런 직업적 노출 과정에서 저런 승면과 어떤 면 분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발병했다면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담배를 피면 이게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담배 자체에도 엄청난 수십 가지의 발암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발암물질과 담배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노출된 작업 환경에서의 발암물질이 서로 융합해서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탄광에서 이래서 폐암에 발병할 확률이 10%였다면은, 근데 이 사람이 담배까지 펴서, 그러면은 담배에서 암 발병률이 또 10%다가 플러스 20이, 그럼 이 사람 발병률이 플러스 20이 될 수도 있고, 곱하기 해서 4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승 효과가. 그 유해 물질별로 결합됐을 때 훨씬 더 많은, 그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직업성암을 지금 각 물질 하나하나를 따지지만 제조 공장에 들어가면은 뭐 대부분 제조 공장은 다 뭐 금속 세척제라든지 용해제, 용매제 이런 게 많이 쓰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유해 물질에 다 노출되는 거죠. 유해 물질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각각의 노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은 이게 각각은 법에서 정한 노출 기준의 미만이지만은 그 두 노출 기준이 낮은 양의 노출 기준이라도 서로가 이렇게 융합작용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이런 상승 효과에서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유해 물질에 의해서 이제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그 물질, 의심되는 물질이 외에 조금이라도 유해 물질이 있다고 싶은 거는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신청을 해야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확률 정도가 이제 흡연이 폐암의 발병 원인이 흡연이 70% 보고 있어요, 흡연. 이거는 이제 여러분 폐암 걸리면 1기, 2기, 3기 이런 말이 있죠. 들어봤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배에 이제 이게 구석에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배 중앙부로 이렇게 3비가 거의 4기 정도 되겠죠. 이렇게 척수가 어느 신경 가까이 이런데 중요 조직 가까이 가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폐암의 종류에도 이다가 소세 포함, 비소세 포함 쭉 많은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건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거 참조해서 보시고. 다음에 벤젠에 의한 직업성암 설명이 되겠습니다. 벤젠도 엄청 많아요. 일반 제조업, 옛날 제조업, 금속 가공업, 제조업, 조선업, 그런데 벤젠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벤젠은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벤젠. 워낙 많은 물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 백혈병도 다 벤젠하고 관련이 있죠. 반도체에도 많이 쓰이고, 하여튼 금속, 정밀 가공, 이런 소재를 다 깨끗하게 하고, 소독하고, 살균하고, 뭔가 이런, 세척제로서는 벤젠이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벤젠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벤젠에 의한 림프조혈기계 질병 해가지고 빈혈이나 백혈구 감소증이나 혈소판 감소증, 그 다음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무형성 빈혈,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 만성 다 되고, 하여튼 이런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다 벤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이 있죠. 벤젠은 삼성 백혈병 때문에 엄청 많이 알려졌죠. 특히 또 직업성 암 전체가 삼성 백혈병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두 다 이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 좀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됐고, 그때 놓은 대법원 판례 같아요. 이게 다 삼성 백혈병, 이게 이제 여자 근로자분들이 옛날에는 다 여공이라 불렀죠. 그분들이 반도체 세척 작업이나 그런 거 하다가 다 그 유기용제에 노출돼서 백혈병 걸렸을 때 삼성이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옛날 또 자료에서 실제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법원이 가면 다 이걸 의학적 인과관계만 따지면 다 불승인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대법원이 이제 현재 노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때 그 산업에서는 그 정도의 벤젠을 사용했다는 것은 직업 환경이 되는 의학적 자료는 다 있거든요. 단지 그 공장에서 이 근로자가 일했던 그 현장 공장에서는 자료를 못 받았다 했지만은 일반적인 그
그에 대한 자료는 국가에서 갖고 있거든요. 다 그때 작업 환경 특정했고 다 조사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노출됐을 것이다. 그럼 삼성이 반대로 얘는 절대 그렇게 노출 안 됐다는 걸 명백하게 입증하면 되는데 그걸 입증 못하죠. 삼성도. 그래서 저 판결이 직업상 안 분야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도장 작업에 의한 직업성함. 도장 작업이 아주 페인터. 그럼 조선업이라든지 뭐 자동차 도장이라든지 금속 도장이라든지 도장 작업 엄청 많잖아요, 주위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부분 페인트 원료에 이제 많은 유해 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암과 방광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직업성 암으로 본다는 거죠. 도장 스프레이 분사하는 모습이죠. 특히 이렇게 분사식으로 할 때 특히 노출이 제일 많이 되죠. 노출 경력 10년 이상 잠복기 의사되고 주로 폐암과 방광암에 나타난다. 그래서 도장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나 작업을 수행한 시기, 뭐 업종, 도장 물질에 함유된 발암 물질의 노출 정도, 잠복기 이런 걸 다 따져서 직업성 질병을 판단하죠. 그다음에 트리클로로 에틸렌인데요. 에틸렌도 웬만한 금속 가공업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조선 저것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거의 저것도 거의 깨끗하게 금속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그런 작업에 많이 쓰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동차 직원 1명이 직업성 암으로 자동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해물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도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이도도 기자입니다. 노조측의 자체 관련기관 능력을 통해 발암성 1급 물질 8종, 2급 물질 3종인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흔히 반도체는 발암성 물질을 직접 다루는 공장이나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암에 걸려도 자신의 탄소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서 전문기관과 함께 공장의 발암물질 존재를 확인하는 직접 탄재 신청을 통해 7명이 직업성 암이라는 탄재 승인을 받아냈고 추가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업성 암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탄재 승인을 받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2월 직업성 암 탄재 신청을 낸 삼성 SDI 근로자들은 아직 역학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보증권을 가지고 지금 주인공이 노동자를 하는 거 역학조사가 나오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많은 것 같아요. 직업성 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확실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동훈입니다. 예. 저기 역학조사란 말이 나오죠. 그죠? 역학조사는 이제 우리가 직업성 암이나 이런 걸 신청하면은 이걸 산업안전공단에 이첩을 해요. 그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이제 직업환경 전문이라든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그 공장에 가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역학조사라는 거는 그 공장에서 이 재해자한테 어떤 암을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유해 물질, 그걸 직접 측정하고, 노출량을 측정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노출됐고, 어떤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나왔고, 물론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기존 이 작업장의 어떤 작업 환경 관리 자료라든지, 뭐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든지, 뭐 기존 했던 작업 환경 측정 자료도 보지만은 직접 현장 가서 노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대신 저걸 한번 측정하고 현장 나가는 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1, 2년, 보통 한 1년 걸리더라고요. 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근로자한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유해 물질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신청한 이 사람의 근로자의 직업 이력,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 보면 직업 이력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종사했다. 그 직업 이력에서 충분히 그 암을 유발할 유해 물질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노출 기간도 막 어느 정도 우리 인정 기준과 비슷하고 하면은 역학조사 없이 바로 실판에서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엄청 빨라지죠, 판단이.
에틸렌에 의한 암은 대부분 표적암은 심장세포암입니다. 심장세포암 외에는 거의 지금 잘 인정이 안 되고 있고, 저기서 암이 나타나야 되고요. 에틸렌은 주로 이제 금속 산업에서 세척, 부품 세척 이런 데 많이 쓰고, 탈지는 이제 금속에 도장 같은 거 하거나 이제 제2차 가공하려면은 금속 표면에 이물질이 있거나 거칠거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깔끔하게 할 때 쓰는 작업을 이제 탈지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유기용제나 뭐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가 있죠. 도금 공정, 뭐 크롬 도금할 때도 있고, 뭐 니켈 도금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도금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대부분 다 발암성 위험한 물질들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그런 뭐 우리가 유해 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공장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건 환경 면에서는 그 환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 환기에서 이제 크게는 국소 배기 장치와 배기 환기 시스템인데 국소 배기 장치와 전체 환기 장치가 있어요. 국소 배기는 정말 유해한 물질, 유독한 물질일 때는 바로 그 물질에서 뭐 띰이 나오든 가스가 나오는 곳에 바로 우리 고깃집 가면 알죠? 고깃집 위에 딱 덮어 씌워서 바로 빨아들이는 게 국소 배기 장치예요. 저게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걸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딱 갔을 때 저게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뭐 겉으로 돼서도 이게 공기 정화 장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빨아당기는 힘, 그게 또 기본으로 작동 안 되면 있어나 마나죠, 저게. 뭐, 그저 굴뚝이 막혀 있거나 하면 다 저게 문제가 있는 거고, 진짜 유독한 물질은 아예 그냥 그 물질을 포집해서, 그냥 완전 뺑 둘러싸서 물질 한 개도 안 오게끔 하는 그런 이제 국소 배기 장치도 있죠. 그냥 전체 환기 장치. 이제 조금 덜, 분진은 분진이지만, 좀 덜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전체적인 환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전체 환기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저것도 필요한 환기 소요량이 다 있거든요. 계산하거든요. 여기 전체 면적과 여기서 뿜어놓는 가스나 분진의 양을 다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환기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는 거죠. 그냥 저게 달려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 옛날 공장 가보면은 환기 시스템이 우리 주방에 가면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뺑, 냄새 빠지라고. 그건 환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것도 환기는 환기인데 그건 사람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옛날 공장들은 아직도 그거 몇 개 달아놓고 전혀 환기 시스템 안 돼 있는 데가 많죠. 저게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7, 80년대 공장은 전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데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전리방사선은 X선, 감마선,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인데, 뭐, 직업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의료업에 종사하는 방사선 취급하시는 분들, 엑스레이, MRI, CT 찍으시는 업에 계신 분들이 제일 위험 직종에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도 위험해요. 일반인도 방사선 많이 찍잖아요. 전리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나타나는 게 중추신경계 암이나 급성, 만성 골수혈병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죠. 인과 확률, 이거는 이제 뭐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출돼야 인정해 줄 거냐. 그래서 이제 인과 확률 50% 이상이면 이제 인정해 준다. 이거는 이제,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은 일반 사람이 암에 발병될 확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사선 피폭에 증가된 암의 위험도 그 비율을 따져서 50%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방사선에 많이 피폭됐다 해서 인정해 준다는 그런 기준이고요. 방사선에는 여러 가지 뭐 용어가 많은데, 이제 시버트라는 거는 방사선 용어가 이제 시버트가 있고, 베클렛 있고, 그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방사선은, 시버트는 방사선으로 인해 신체가 받은 영향을 표시하는 단위고, 베클렛은 말 그대로 방사능 양이 얼마나 뿜어져 나왔는지, 그레이는 방사선이 물질에 닿았을 때 그 물질이 흡수하는 양을 표시할 때 그레이라 표시하고, 보통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 같은 경우 이제 유효설량, 이분이 노출 한계량이죠. 피폭 한계량이 5년간 100mSv 정도가 우리 한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일반인은 1mSv가 우리 한계 기준인데,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의료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방사선 취급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머니에 방사선 선량 측정기를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딱 달고 다녀요. 근데 저 귀찮거든요, 이게. 저걸 달아야지 자기가 1년 동안 얼마나 노출됐는지 알고,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데, 저거 안 달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대요, 옛날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뭐 엑스레이나 뭐 CT 찍었을 때 1회 피폭량이에요. 2.5mSv. 유방암 한번 검사하면 2.5면은 일반인이 1mSv가 우리 한 개 그건데 벌써 유방암 한번 CT 엑스선 촬영하면 2.5니까 초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흉부 엑스선만 찍어도 0.1이에요. 10분의 1 정도 이미 노출돼 방사선 피폭된 거죠. 1년에 1번 찍으면 벌써 한계 도달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CT나 이런 거는 엄청 피폭량이 크잖아요, 지금. 1인데 그 10이잖아요, 저게. 한 10년치 피폭될 걸 그냥 한꺼번에 다 피폭되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이 CT 찍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나쁜 거예요, 그죠? 정말 필요하고 꼭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CT, MRI 정말 웬만하면 그냥 다 찍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네, 다음 동영상 한번 보죠. 다음 소식입니다. 야간 조명이 강한 지역 주민들의 유방암 발병 문제 실질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비포용해가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진이 유방암 누적률과 비포용의 수만 관계를 조사한 결과 노출된 빛의 양이 많을수록 뇌 활성도가 낮고 유방암 발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그날의 밝은 빛이 신체 리듬을 불러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작업도 우리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의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 근무, 특히 교대 근무가 거의 1군 발암물질에 가깝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유해하다는 거죠, 건강에. 그런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마 제가 볼 때 이것도 통계 못 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야간 작업과 교대 작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동남아도 연락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밤에 야간 작업까지 하는 걸 잘 못 봤는데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뭔가 빨리빨리 잘 만들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뭔가 기술 개발하고 잘 만들 때는 24시간 공장이 가동돼야 된다는 거죠. 24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4시간 공장이 가동된다는 말이 참 좋은 말로 들리는데 기계만 가동되나요? 기계가 돌면 누군가 사람이 더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는 진짜 인간의 치명적인 이 유해한 작업 환경이 이란 게 이제 최근에 막 계속 이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근데 우리 아버님 세대 야간 작업 엄청나게 많이 했고, 교대 작업도 일상화되어 있고, 아까 이거는 이제 야간 작업하면은 이게 이제 유방암에 많이 나타나고 야간 작업 시 주로 어느 직종이에요. 딱 떠오른 게 아까 말했던 이제 간호사분들 3교대 늘 하시잖아요, 그죠? 간호사분들, 항공승무원분들 있잖아요. 항공승무원분들 비행기 야간에 다 뜨잖아요, 이게. 그분들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야간 작업에 지금 기준이 25년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하게 기준을 높게 설정해 놓은 것 같고, 멜라토닌, 저게 항암 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근데 야간 조명에, 야간에 어떤 빛에 사람이 잠을 자야 하는데, 빛에 계속 야간 조명에 노출되면, 저 멜라토닌 성분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암이 발병하고 그 암 부위가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유방암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간 작업과 교대 근무는 나중에 내심에서도 계속 나요. 이게 내심의 주 원인이 또 제가 볼 때는 이 야간 작업과 교대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특히 야간에 근무하시고 주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그것도 급여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야간 수당은 오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인체로 느끼는 피해 정도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주간에 한번 자보셨어요? 밤에 일하고?
우리나라에 주간에 편하게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없어요. 막 택배 오고 애들 울고 개 울고 막 난리죠. 절대 8시간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낮에 잠을 못 자고 또 밤에 투입되면은 그 피곤이 그대로 현장에 전달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생체 리듬이 파괴돼서 이해도 안 되는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하기도 하고 이렇게 암이 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대 근무를 국가에서 없애겠다, 야간 근무를 확 줄이겠다, 아주 특정한 정말 불가피한 업종만 야간 업종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거든요. 아직도 누군가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노무사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사회 제도를 바꾸는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공익노무사의 이제 앞으로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결정력 유리규산 해가지고, 저게 결정력 유리규산 같은 경우는 땅 파면 다 나와요, 땅 파면. 그냥 석영 같은 거죠, 석영. 왜 우리, 맞을 거야, 아마 그게 석영이. 백사장 가면 투명한 저런 거, 모델 같은 데 있잖아요, 저게. 저게 다 석영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탄광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유리규산에 대부분 노출돼서 폐암 같은 게 발병하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탄광 근로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인정기준에 업무 관련상에 1년 이상의 급여증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탄광 근로자 일반 사람들 X선 찍어보면은 그 소음령이 있어요. 폐에 나타나는 음령 사진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크기가 어떻느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1, 2, 3, 4형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음령이 커지면서 아주 심각한 정도인 거죠. 의정 1형, 2형, 3형, 4형이 다 이제 저게 다 나중에 심폐기능하고도 다 관련이 있죠. 진폐증의 종류는 참고로 이제 석탄 광부 폐증이 있고 기타 진폐증이 있어요. 석탄 광부 폐증은 석탄 먼지 흡입에 의해서 발생한 진폐증을 말한 거고, 나머지 진폐증은 뭐 여러 가지 아까 석영이나 그런 규조토나 이런 유해 물질에서 노출되는 경우는 이제 기타 진폐증을 보는 거죠. 이것 또한 노출이 10년, 잠복기간 10년 이상 된다는 특징이 있고, 주로 발생하는 업종이 석재 가공, 석재 연마, 돌과 다 관련됐죠, 돌. 그 다음에 그 요업, 도자기도 흙을 만지는 데고, 연탄, 탄, 이쪽에 다 이제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직종이죠. 특히 이제 지하철 공사나, 터널 공사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아까 말했던 저런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지만은 다른 이제 디젤 엔진 배연가스, 특히 터널 작업하다 보면은 요즘은 다 기계로 파거든요. 착광기부터 해가지고 뭐 굴착기 다 기계로 파기 때문에 그 기계에서 나오는 분진이 제대로 배출 안 되고 그것도 다 벤젠이나 발암물질이 엄청 많아요. 그런 디젤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암석 자체에서 나오는, 좀 이따 오겠지만 라돈까지 이렇게 같이 유해 물질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누적돼서 같이 나타난다는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런 직업군에 있어서는. 라돈은 원래 따로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라돈은 진짜 안반에 다 우라늄 성분이 있나 봐요. 모든 돌이나 발이나 이런 데는 우라늄에서 나오는 방사선 이런 거죠. 방사능에 의해서 이제 인체에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자연에도 다 있대요. 토양에도. 그래서 이제 건축 자재에도 있고 지하수에도 있고 토양에도 있고, 이게 이제 실내 공기를 통해서 저렇게 인간에 흡입이 되고, 라돈은 이제 무색 묻히고, 이렇게 라돈이 이제 문제된 게 한번 옛날에 돌침대 사건 알죠? 돌침대에서 라돈이 놓아가지고 막 한 뒤집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돌침대 원료가 아마 주로 이렇게 뭐 돌가루나 이런 거 넣었겠죠. 몸에 좋다고 무슨 돌이야, 그게. 왜 쥐포구 먹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돌하고 막 그런 데서 우라늄이 많이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번 측정해 보니까 우라늄 그 수치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돼가지고, 그래서 이게는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 초등학교 운동장 거기서도
뭐 이렇게 라돈이 막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특정 지역 아스팔트 밑에도 막 라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라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놓을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이것도 일군 발암 물질이에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성분이에요. 유가 크롬 노출인데요. 유가 크롬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크롬 도금 이야기 들어봤어요? 크롬 도금. 우리 뭐 악기 같은 거, 금관 악기나 이런 오토바이나 이게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이게. 저런 게 니켈 아니면 다 크롬 도금일 가능성이 많죠. 저런 데 많이 쓰이고, 이렇게 도금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다 금속은 제일 문제가 비 맞으면 물에 젖으면은 이게 산화돼가지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게 부식 방지 때문에 다 크롬 도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도금 작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크롬 도금에 의해서 발생한 직업병은 제일 대표적인 폐암이에요, 폐암. 그리고 이거는 노출 기간의 의미는 적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각 국가별로 측정자를 보니까 막 덜중갈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딱 뭐 노출 기간이 뭐 5년, 10년, 잠복기가 2년, 3년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그런 거는 특히 유독한 물질일수록 그래요. 유독한 물질. 즉, 아주 독성이 강하면 일시적 순간 노출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유해한 물질이에요. 주로 크롬, 유가 크롬이 들어가는 데는 도금 작업이나 페인트 안료도 들어가고, 주로 비중격 궤양, 비중격 천공, 코뼈가 녹아서 구멍이 나버리는 게 비중격 천공 이런 거죠. 주로 코로 다 이게 흡수되거든요. 저는 크롬 도금 물질이. 그 다음에 이제 포르말데히드.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포르말데히드. 제 생각나는 게 새집 증후군이죠. 새집 가면 막 싸한 냄새 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도배에서도 날 수 있고, 아마 그 시멘트에도 저게 뭐 포르말데히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또는 그 페인트, 또 실내 내장재, 그런데 다 뭐 또 뭐 사무 뭐 가구들 요즘 그런데 방부제로 다 쓰이니까 포르말데히드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죠, 이게. 뭐 샴푸도 있다네요. 샴푸도 있고 페인트에도 있고 뭐 비디오에도 많고 뭐 소독 살균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포르말데히드도 되게 사무실에도 포르말데히드는 반드시 측정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기 측정 기준이 있거든요, 산업법상. 거기에서도 다 측정 기준에 잡힐 만큼 일상적 유해한 물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로 백혈병과 비인두암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건 이제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물질을 많이 쓰이잖아요. 아스팔트 포장재로도 쓰이고, 우리 그 옛날에 그 옥상에 가면은 방수하기 위해서 까만 거 막 칠한 거 봤어요, 여러분들? 콜타르 피치. 뭐 그런 다, 그 다음에 공장 굴뚝 보면 안에 시커먼 거 쌓여있잖아요. 다 그런 게 콜타르나 콜타르 피치, 이런 금댕이, 이런 물질들이죠. 여기서도 이제 폐암이 다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콜타르 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가스화 공정, 저기 뭐 석탄 화력 발전소죠, 그죠? 석탄을 떼서 그 열로 인해서 또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면 김용균 씨 사망 사건도 석탄 화력 발전소죠. 거기서 석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깨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그거고, 코커스 생산 공정은 철광석, 철광석에서 철판을 만드는 거죠. 철판이나 철을 생산하는 공장, 그쪽에서 이제 콜타르 피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무제품도 발암물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무제품은 이제 방광암, 백혈병, 악성 림프종, 폐암 이런 걸 유발하고요. 한국 타이어 사건도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한국 타이어는 직업성 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심혈관 질환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한번 뉴스 보도된 적이 있는데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년 넘게 한국 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일어나 발암 물질에 노출돼서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회사 책임이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송사영 기자입니다. 한국 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던 한 근로자가 2009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2년의 투병을 끝에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세해로 인정했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년여 공방 끝에 법원은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 배기 일관장치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지급한 점으로 볼 때 한국타이어가 암발병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관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도 동명하기만 했을 뿐이라며 유가족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람성의 문제에 노출되게 하여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총무에게 절반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는 정부 공식 집계로 46명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소방과 나올 때마다 자기네가 뭐가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정규명 문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피해를 지을 소소합니다. 한국 타이어만 이럴까요? 금호 타이어? 뭐 현대자동차? 제가 볼 때는 다 아마 제대로 저렇게 하면은 안전한 회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이제 이런 게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업이나 공장에서도 많이 이제 안전보건 조치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우리 아버님들이 근무했던 진짜 60, 70, 80년대, 90년대까지 얼마나 이게 그분들이 실제 많은 암에 걸렸겠지만은 산재 아무도 안 했거든요, 신청을. 그분들 중에 생존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이미 사망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 사건에서 제가 좀 유의 있게 보는 거는 이분 산재됐겠죠, 그죠? 산재 승인 받았는데 왜 사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을까? 직업성 질병 가지고 사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내심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힘들어요, 이게. 이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 많이 시키면 죽을 줄 알았다 하면 사업주한테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의가. 사업주의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잖아요. 그럼 고의과실을 증명하기가 내심은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근데 직업성 암 분야만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산재 보상을 받았지만은 사업적 안전보고 조치가 산안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면은 산재 보상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물론 이중배상은 안 되겠지만 산재 사망일 경우에는 충분히 유자료나 다른 면에 있어서 손해배상 싸움을 할 실력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시라고 한 거예요. 고무 제품에서는 이제 고무흉, 그 다음에 니트로사민, 아민 종류는 다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족, 탄화수소, 퍼탈레이트, 그 다음에 솔벤트, 그 다음에 에틸렌, 산화에틸렌도 이번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산화에틸렌도 많이 쓰이죠. 살균, 살충제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또 의료기기 멸균 할 때 다 쓰는 거고 아마 저게 F킬러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사해 보면은. 산화에틸렌 같은 경우는 림프 절개암하고 유방암이 이제 표적 장기에 해당하고, 또 한솔 케미칼 산화에틸렌 노출 사건, 이것도 이번에 의자대 신문에 난 거죠. 한솔 케미칼 백혈병 사건인데, LG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전극 보호제, 세정제를 납품하는 한솔 케미칼 화학 공장이죠. 전종 공장에서 백혈병 걸려서 산재 신청했는데, 이건 좀 재밌는 사건이, 주요 유해 인자는 산화에틸렌이 나왔어요. 벤젠하고.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여기도 역학조사한 데죠. 한솔 케미칼은 이제 피고 측이고, 여기서 이제 형광체 생산 원료물질 6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예요. 법원에.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 화학 관련 공정 같은 경우는 다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영업비밀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제출 거부했죠. 그랬을 때 재판부가 어떻게 판정했냐면은 사업주 내지 행정청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고인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로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자료 제출 안 하면은
그러면 근로자 측 주장을 들어줄 거야. 너희가 적극적으로 자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 의미 있고 진보적인 의미 있는 판결이죠. 지금까지 회사가 제일 중요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뭐 역학 조사 자료 이런 걸 안 줘버리면은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안 주면은 영업 기밀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근로자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법원이 가려고 하는. 그다음 기업의 입장에서 아주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직업성 암과 관련된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 비형신형 간염 바이러스. 이거는 주로 이제 의료보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걸리는 그런 질병이죠. 일반한테 흔하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성 암에 대한 이론을 마치고,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저희가 직접 한 건데, 이분은 그 폐암에 걸리신 분이에요, 폐.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산재 승인을 제가 진행해서 받은 사건이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옛날에 그 연탄 보일러 알죠? 연탄 한참 때울 때, 젊었을 때 연탄 보일러 이걸 제조하는 저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분은 주로 여기서 페인트 칠, 도장 작업을 했던 분이에요.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분사기죠, 페인트 분사기. 아파트도 다 이런 걸로 하죠. 고압 분사기죠, 이게. 저거 팍 잘못 맞으면 엄청 고압이에요. 직접 눈 실명 표출도 있어요, 저게. 근데 저런 걸 쓸 정도면 거의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완전 사람용이나 마스크 써야 되는데, 아직도 일반 현장 가면 면 마스크 쓰고 하는 경우가 많죠. 면 마스크는 아무것도 보호가 잘 안 돼요. 그 칠판에 입고되면은 이제 재단 굴곡해서 용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 도장 작업하는 이런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 데서 이분은 이제 용접 작업도 했고, 유리솜 작업도 했고, 추 작업은 도장 업무를 했어요, 도장 업무. 용접에서 용접 피움도 폐암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했던 발암 의심물질은 이제 도장 작업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 그 다음에 용접 피움, 유립솜도 하나의 진폐나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유립솜 작업, 그 다음에 각종 건조 작업 과정에서 어떤 신나나 이런 거에 의한 어떤 악성 냄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칠판 가공 과정에서 색가루 분진들, 그 다음에 금속 세척이나 세정 작업에서 쓰이는 유기용제, 이런 것들이 다 유해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번은 저희들이 그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